종갓집이라는 말을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도 우리가 아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집안처럼 똑같이 행동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니, 말보다 더한 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종갓집 며느리들은 말이야,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처음에 시집갈 땐 말이야, 그런 집이라는 거 절대로 몰랐어요. 알았으면 제가 시집을 가겠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며느리에게 그렇게 일을 시키는 집안인 걸 알았으면 그 어떤 누구라도 시집 안 가려고 했겠지요. 그러니까 남편놈조차도 장가를 못 갈까봐 그런 건지 철저하게 숨긴 거예요. 제가 만약 그런 장손이었다면 저였어도 숨겼을 거예요. 여자도 일하고 여성 인권도 높아진 지금 시대에 어디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종갓집이라니. 그런 전통은 정말 전통으로 남아있을 거라고만 생각을 했으니까요. 아무튼 그런 시댁, 더군다나 손이 귀한 집이라서 평소에도 시댁 어른들이 찾아오는 일이 잦았는데 명절이나 제사 때는 더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전통 있는 뼈대 있는 가문이면 아들이라도 많아서 나눌 며느리라도 많이 있던가. 하필이면 손까지 귀할 건 뭐래요. 완전 콤보 중에 콤보였죠. 차례를 지낼 때면 할아버님 뒤에 아버님, 그리고 우리 남편, 그 뒤로 삼촌들이 줄을 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남편이 귀한 자식이었고 장손이라 서열도 높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장유유서, 나이순이 아니라 집안의 장손이라는 서열이 먼저라니 우리 남편이 엄청나게 떠받들여져서 자라왔다는 게 눈에 딱 보이는 대목이었지요. 이게 다 유교 사상에서 온 뿌리부터 뽑혀야 할 문화인데 말이죠. 평생을 그런 집안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왔으니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 아예 모르는 수준이었어요. 물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남편도 본인이 집안에서 그런 대접을 받는 게 조금 요란스럽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긴 했지만요. 요즘 시대에 여자고 남자고 더 귀한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다 똑같이 귀한 자식이지요. 남자라서 고기 먹고 여자라서 찬밥 먹고 그런 거야말로 정말 치사한 일 아닙니까? 그래도 옛날 사람이라서 그게 그렇게 중요했다고 하니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저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머리가 지끈거려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떡 벌릴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남편네 집마당에는 뒤주가 있었대요. 내가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눈치도 보이고 그러는데 말이야. 사실 우리 집 마당에는 뒤주가 있거든. 지금은 잘 안 보이게 구석에 치워두긴 했지만 예전에는 입구 마당 앞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었어. 뒤주? 그게 뭔데? 설마 사도세자가 갇혔던 그 뒤주를 말하는 건 아니지? 사람을 가두는 목적으로 쓴 뒤주는 아니긴 한데 암튼 그 뒤주는 맞아. 종갓집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 나도 어릴 땐 그게 왜 있는지 몰랐는데 원래 우리 집안 같은 곳에 손님이 방문을 하게 되면 말이야. 무조건 식사를 대접해서 돌려보내야 했다고 하더라고. 대대손손 저기 위에 조상님부터 쭉 내려오는 뒤주인데 곡식을 채우는 용도로 쓴 뒤주라고 하더라. 손님을 굶겨서 보내면 종갓집 평판이 떨어지는 거라고 거기서 곡식을 퍼다가 손님께 식사를 대접했다고 하더라. 아, 그런 소리는 정말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소리야. 나도 그저 전설처럼 내려오는 말이라고 우리 어머니께 들었어. 대대손손 가부로 물려받아야 하는 물건이라면서 나한테도 아파트에 들어가 살든 마당에 있는 주택에 들어가 살든 꼭 그 뒤주를 챙겨야 한다고 하더라고. 내가 장손이니까 말이야. 이 사실을 언제 알았냐? 그게 참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에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남편이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면서 공항에서 내려 그 무거운 짐을 들고 신혼여행에서 막 돌아와서 아직 신이 나 있는 상태에서 시댁으로 가는 차 안에서 말이죠. 그러니 제가 얼마나 황당하겠냐고요. 차라리 미리 말을 해줬으면 이 결혼에 대해 고민이라도 해봤을 텐데. 식도 올려 신혼여행도 다녀와 시댁에 첫인사 드리러 가는 길에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와서 하는 이유가 뭔데? 여태까지 비밀로 하다가 갑자기 말하는 이유가 뭐냐고. 분명 우리 집에 인사를 올리러 가면 우리 어머니께서 당신 붙잡고 집안의 규율이니 뭐니 실컷 떠들어대실 게 뻔하니까 미리 알아두라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할 거면 결혼 전에 했어야지. 당신 내가 이 사실 다 알고 나면 결혼 안 한다고 할까 봐 일부러 지금 와서 말하는 거지? 물론 속이려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미리 말하면 도망갈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 근데 내가 진짜 잘할게. 나도 우리 집안이 너무 빡빡한 규율 속에 갇혀서 옛것을 버리지 못했다는 생각 충분히 하고 있어. 우리부터 서서히 변해가면 점차 시대에 맞춰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 한 번만 믿고 따라와 주라. 내가 정말 뿌리까지 싹 뽑을 건 뽑고 지킬 건 지키고 당신 절대로 힘 안 들이게 할게. 그렇게 시댁에 도착을 하니 버선발로 뛰어와 시부님이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뭐 신혼여행은 재미있었냐, 이제 진짜 부부가 되었구나 하시면서 덕담을 해주시다가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내어오시면서 본격적으로 제가 알아야 할 집안의 규율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시작했는데 정말 심장이 튀어나오겠구나 싶을 정도로 막 뛰더라고요. 미리 남편한테 들어서 대충 어떤 대화가 오고 가겠구나 예상은 했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았어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겠지만 우리 집은 나름 전통이 있는 뼈대 있는 가문이라 네가 지켜야 할 것들이 좀 있다. 명절 2번은 물론이고 줄이고 줄여서 지금은 1년에 제사가 9번 있어. 명절까지 포함을 하면 11번이지. 한 달에 한 번은 제사가 있다 이 말이야. 며느리는 말이야. 아침부터 일어나서 제사상에 올라갈 오색 음식을 준비를 해야 하고 늘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하며 입방정을 떨어서는 안 된다. 차례를 지낼 때는 남자들부터 순서대로 인사를 드린 뒤에 여자들은 나중에 한꺼번에 절을 올린단다. 남편이랑 같이 드리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다 올린 뒤에 여자들은 한데 모여 다 같이 순서 없이 절을 올린다고요? 그래, 그게 얼마나 편안하니? 그리고 우리는 된장, 고추장, 간장도 집에서 다 만들어 먹는다. 물론 너네 신혼집이 아파트니까 너네 집에서는 직접 해먹기 어려울 테니 마당이는 우리 집으로 와서 철되면 장들을 같이 담그면 된단다. 우리 집 씨간장이 얼마나 오래된 씨간장인지 모르지? 그 결정을 한번 보면 다이아보다 예뻐서 깜짝 놀란다니까. 어머님, 그럼 저도 어머님께서 간장, 고추장, 된장 만들 때 와서 일을 도와야 하는 건 물론이고 앞으로는 매번 그렇게 만들어서 먹어야 한다는 소리이신 거죠? 전통이라는 게 원래 며느리에서 며느리 품으로 내려오는 법 아니겠니? 차근차근 배우다 보면 너도 분명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게야. 또 한 번 맛보면 밖에서 사 먹는 것들은 맛없어서 못 먹어. 우리 아들도 평생 내가 만든 된장 고추장만 먹고 살았는걸. 아직 시간 많으니 나한테서 계속 배우면 된단다. 세상에, 요즘 시대에 누가 된장고추장을 만들어 먹겠어요. 대충 마트만 가도 브랜드별로 매운맛도 선택해서 살 수 있는데 굳이 그 귀찮은 일을 하는 집이 있을 거란 생각 못했죠. 막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음식점을 하는 집이라던가 아니면 정말 한옥 같은 데서 살며 평생 한복만 입으신 할머님들이나 된장 고추장을 만들어 먹는 줄 저는 알았죠. 아무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하는 비법이 있는 그런 고추장이요. 그 집이 제 시댁일 줄이야 감히 누가 알았겠냐고요. 진짜 어지럽더라니까요. 근데 제가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시부모님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보통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때 집은 몇 평에서 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보통은 신혼 때는 아이가 없으니까 뭐 20평대 아니면 돈 좀 있어서 넉넉하게 시작한다고 치면 33평형 정도 아니겠어요? 서울 집값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부동산 치솟은 동네는 33평도 10억이 훌쩍 넘더라고요. 처음에 결혼한다고 집 알아보러 다니는데 진짜 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흔한 돈인가 싶을 정도로 죄다 몇 억 다들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해서 집을 사는 건지 궁금할 정도였어요. 근데 저희가 한참 집값으로 고민할 때 글쎄 우리 시부모님이 집값 전액을 다 해주신 건 아니었지만 반 정도 보태주셨거든요. 동네도 제가 살고 싶었던 동네라 아파트 값이 장난 아니었는데 반이나 덥석 주신 거예요. 반은 저랑 남편, 친정, 은행이 나눠서 냈고요. 근데 목 좋은 동네에 40평형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게 보태주셨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었죠.
물론 제 돈, 친정 돈도 들어갔으니까 저는 반반이나 다름없다 우기긴 했지만 누가 봐도 남편 쪽이 더 많이 해온 건 사실이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웬만한 일에는 반기를 들지 않고 시댁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겠다 싶었죠. 받을 건 다 받아놓고 모르는 척하는 며느리야말로 정말 욕먹기 딱 좋은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사람이 염치는 있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저도 받은 만큼 도리는 다하자 각오는 했었죠. 그런데 된장 고추장은 좀 선 넘은 거 아니에요? 김장까지는 제가 각오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된장 고추장? 와, 머리가 어질어질했어요.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입을 다물 수 있는 며느리가 몇이나 되겠냐고요. 하지만 제가 하는 말을 들어주실 우리 시부모님 절대 아니었죠. 우리 시어머니도 그동안 꽤 시집살이 당하셨을 거 아닙니까? 며느리만 들어와 봐라 하셨을 수도 있죠. 그런데 다른 친척집들보다 우리 시어머니의 파워가 장난 아니게 세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고 궁금했었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이렇게 독불장군으로 군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한 것이었어요. 우리 시댁이 손이 귀한 집이라고 했잖아요. 대별로 남자 하나 낳으면 대접받는 그런 집안이었대요. 사실 딸이든 아들이든 반반 확률인데 왜 시댁은 딸만 줄기차게 있었던 딸 부잣집이냐? 그거야말로 과학의 신비다 싶죠. 암튼 그런 우리 시어머니 아들을 둘이나 떡하니 낳았거든요. 그러니 집안에서 대단한 대접을 받는 거죠. 아들 하나 낳겠다고 누구는 딸을 셋이나 낳았다는데 시어머니는 두 자식 모두 떡하니 아들을 낳았으니 며느리의 도리를 다한 것도 모자라 집안의 대를 제대로 이어준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우리 시아버지가 장손이었는데 아들이 둘이라니 아주 그냥 경사가 난 거죠. 우리 시어머니 요구에 껌뻑 죽는 시댁 식구들이었으니까 시어머니가 독불장군으로 굴어도 할 말이 없는 것이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쭉 듣고 나니까 그런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다는 게 제가 얼마나 피가 말랐겠어요. 시댁에 인사를 드리는데 얼이 빠져서 무슨 말을 듣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얼른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했죠. 시부모님이 잘 알아두거라 하며 말을 끝맺자마자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저를 챙겨 신혼집으로 왔어요. 신혼집으로 오는 내내 이런 사실을 말해주지 않고 속인 남편에게 화가 났죠. 아, 진짜 이거 사기 결혼 아니야? 아니, 제사가 11번에 친척분들 이름까지 하나하나 외워야 하고 김장까지야 각오했다 이거야. 그런데 된장 고추장? 아휴, 머리야. 마트 가면 지천에 널려 있는데 그걸 만들어 먹는다고? 아파트 베란다에 뒤줄을 가져다 놓으라고? 아휴, 내가 진짜 미안해. 그래도 당신 혼자 힘들지 않게 내가 옆에서 하나하나 다 도울게. 당신이 사기 결혼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게 내가 정말 노력할게. 한 번만 이런 모자란 나를 용서해 주라. 남편 놈이 집까지 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비는데 어휴 원수다 정말 그 생각만 들었어요. 결혼 후에 시집살이를 대박으로 겪겠구나. 시어머니가 전화라도 하면 가슴이 떨려서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전화를 받곤 했는데 또 반전이 있었어요. 시집살이? 그런 건 또 막상 심하지 않더라고요. 아들을 귀하게 대접한다고 해서 며느리를 미천한 사람으로 대하는 집안은 아니었던 거죠. 그저 아들밖에 모르는 바보였던 거지 막상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천한 것 취급은 절대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시댁에 가게 되면 정확하게 아들 구역, 며느리 구역이 정해져 있긴 했죠. 밥을 먹을 때도 메인상이라고 하나요? 커다란 상에는 시아버지, 남편, 도련님 이렇게 앉아서 먹고 저랑 시어머니는 그 옆에 작은 상을 펴놓고 밥을 먹었거든요. 큰 상에 자리가 넉넉함에도 불구하고요. 어머님, 근데 왜 따로 먹어요? 이러면 반찬도 2번 나눠 담아야 해서 설거지거리도 늘어나고 불편하잖아요. 한 가족인데 다 같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어야 맛도 있고 재미도 있는 거지. 그렇게 굳이 나눠서 번거롭게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원래 남자랑은 겸상하는 거 아니란다. 저기 상은 남자들이 밥 먹는 상이니까 너랑 나는 이 작은 상에서 먹으면 된다. 설거지거리가 늘어봐야 뭐 얼마나 는다고 그러니? 솔직히 차별대우니까 서운하기는 했는데 이것도 또 웃긴 게 반찬은요 또 똑같이 올려주셨어요.
제 입에 들어가는 거라고 귀한 거 안 올려주시는 건 아니었다 이 말이죠. 고기도 항상 저 많이 먹으라고 푸짐하게 담아주셨고요.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다 먹으면 직접 더 떠다 주시기도 했고요. 그냥 밥상 크기만 다른 거지 오히려 남자들이랑 고기 한 젓가락 더 먹으려고 눈치 싸움 안 해도 돼서 편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대들어봐야 제 점수만 깎이는 거지 좋을 거 하나 없잖아요. 밥도 뭐 누른밥 준다거나 하는 건 아니었고 반찬도 나물만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설거지나 집안일을 하는 것도 아들 구역, 며느리 구역이 나뉘어 있었지만 불만 크게 안 가졌어요. 가질 이유가 별로 없더라고요. 40평대 집까지 어찌됐든 수월하게 생겼는데 이런 걸로 기싸움해서 뭐하나 싶었던 거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제가 그냥 곰같이 둥실둥실하게 굴면 시어머니도 더 뭐라 못하겠지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딱 들어맞았고요. 시어머니가 시키는 일 군소리 없이 하고 1년에 명절 포함해서 11번 있는 제사 열심히 준비하고 김장철 되면 김장하고 된장 고추장 담자 하면 또 배우겠다는 심산으로 가서 일하고 그랬어요. 저도 이왕 시집 온 거 불만만 가지지 말고 한번 해볼 거 다 해보자. 그 뒤에 부조리함이 따라온다면 그때 나서서 뒤집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귀찮은 것들도 시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나 같이 하면 되지. 나중에 제가 나이 들어서 귀찮고 힘들면 싹 다 없애버리면 그만 아니겠어요? 그리고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된장 고추장이 진짜 맛있긴 했거든요. 사 먹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이야, 그 된장 고추장을 드셔보셔야 제 마음을 아실 텐데 아쉽네요. 또 아들 입에 들어갈 것들이라고 저에게 아낌없이 퍼주셨었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 하는 마음으로 일했다 이겁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3년 차가 되고 제 나이 36살이 되었을 때부터 약간 판세가 바뀌긴 했어요. 알게 모르게 시부모님의 은근한 잔소리가 시작되었거든요. 뭐 나이가 있으니 당연히 뻔한 이야기겠죠. 너희는 결혼한 지 3년 차가 되었는데 왜 아직도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이 없냐?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고 있는 거지? 하루빨리 임신해서 집안에 좋은 소식 들려주거라. 그게 너희 부부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인 게야. 3년이면 신혼도 즐길 만큼 즐긴 거 아니겠니? 더 이상은 미루지 말거라. 알겠다고 대답은 했는데 이게 또 고민이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뭐 아이를 가지고 싶지 않아서 안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애초에 시집 왔을 때부터 손이 귀한 집이라고 귀에 딱지가 않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당연히 저도 부담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런 부담감이 독이 된 걸까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꾸준히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동아줄이라도 잡고 싶더라니까요. 삼신할머니가 있으면 붙잡고 늘어져서 제발 아이 하나만 점쳐주세요 하고 싶었죠. 나도 이런 잔소리 듣는 거 싫었었기 때문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러다가 마흔을 넘기면 정말 큰일이지 않겠니? 하루빨리 손주를 안겨다오. 더 나이 먹어서 아이 낳으려면 말이다. 몸도 다 상하고 회복도 느려지고 그런 거란다. 더 미루지 말고 아이부터 가져. 아이라는 문제가 시부모님에게도 조심스럽긴 했는지 혼을 내기보다는 은근히 채근을 하며 제 눈치를 보셨었죠. 그런데 저에게만 기대를 하는 게 불안하셨던 건지 뭔지 제가 아이가 들어서는 게 늦어지자 도련님에게까지 불똥이 튀게 되었어요. 도련님 나이가 34이었는데 장가를 아직 가지 않았거든요. 우리 집이 얼마나 손이 귀한 집인지 잘 아는 놈들이 말이야. 왜 하나같이 여유를 부리는 거야? 둘째 너 형네가 임신을 못하게 되면 너라도 가서 아이를 낳아야 하지 않겠냐? 우리 집안 대를 이렇게 끊어놓을 생각인 건 아니지? 얼른 결혼을 하란 말이야. 여자친구도 없는데 갑자기 무슨 결혼부터 하라고 그래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지금 가죽 공방 장사도 잘 되는데 조금 있다가 해도 충분하죠. 미룰 걸 미뤄야지. 너 결혼 생각 없어서 찰필 발 빼려고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자고로 남자는 평생 여자랑 살아야 행복한 법이다. 요즘은 그런 시대 아니라니까요. 형수가 착해서 우리 집안에서 시키는 일 군소리 없이 하는 거지. 다른 여자들은 학을 뗀다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제사며 집안 규율이며
저는 와이프한테 물려주고 싶은 생각 절대 없고요. 결혼 생각은 더더욱 없습니다. 비혼으로 살 거라고요. 아이 참 사내로 태어났으면 자식을 많이 낳아서 집안을 널리 퍼뜨릴 생각을 해야지. 어디 비혼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네가 그러고도 남자야? 여기서 남자 여자가 왜 나와요? 막말로 집안에 제사라도 없애고 김장이라도 안 해봐요. 아들네 부부가 어떻게 사는지 돈만 쥐어주고 관심 하나 안 가지면 결혼하겠다고 달려드는 여자가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우리 집이랑은 거리가 먼 이야기잖아요. 저희 도련님이 뭔가 상당히 섬세한 감정을 지닌 사람이었어요. 남자답지 않게 차분해서 꼼꼼하기도 했어요. 직업도 성격 따라간다고 가죽 공방을 운영하면서 가방도 만들고 소품도 만들고 하면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제가 옆에서 구경해 보니까 그게 진짜 세심한 성격 아니면 안 되겠더라고요. 바느질도 잘해야 하고 한 채의 오차도 없이 가죽을 모두질하고 세공이나 다름이 없었으니까 말이에요. 도련님은 꾸준히 결혼 생각 없다고 비혼을 선언했는데 그때마다 시부모님께 등짝을 그렇게나 맞았죠. 아무튼 시어머니는 저에게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며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강요를 했고 저는 결국 시험관까지 하게 되었어요. 병원에서는 아직 36이고 남편이나 저에게 문제가 없으니까 조금 기다려보는 게 어떻겠냐 했지만 마음이 급하니까 조금 힘들고 아프더라도 시험관을 해보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3차 시도 끝에 제가 임신을 했고 시댁에서는 경사가 났습니다. 드디어 손주를 보는구나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글쎄 16주에 성별 확인을 하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지 뭐예요. 착상된 아기 집이 딱 한 개 있었는데 딸이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시댁에 전하면서 남편이 본인은 딸을 원했다. 정말 잘 키울 거다 했는데 시아버지는 에휴 하면서 방에 들어가 버리셨어요. 네 아버지가 저렇게 속상해하고 꼴도 보기 싫다고 들어갈 만하지. 어떻게 반반 확률인데 딸을 가질 수가 있니? 이미 가진 거 어쩌겠니? 뱃속에서 성별을 바꿀 수도 없고. 무조건 둘째를 가지거라. 둘째는 무조건 아들이어야 한다. 알겠지? 근데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제가 임신을 했으니까 호르몬의 변화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감정 기복이 막 들쑥날쑥 하는데 딸은 필요 없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아이 낳는 기계도 아닌데 아직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둘째 타령을 하니까 뭔가 너무 서러운 거죠. 예, 원래 시댁이라는 게 며느리 마음 몰라주는 1등 선수야. 게다가 너네 시댁이 워낙 손이 귀한 집이니까 그런 소리도 하신 거겠지. 서운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분들도 마음이 울적해서 투정 한번 부린 거라 생각하고 뱃속에 있는 아이만 생각하면서 태교하고 그래라. 아휴, 우리 딸 고생한다 정말. 친정엄마는 저에게 위로를 해주셨지만 그게 뭐 제 마음대로 되겠어요? 근데 말이죠. 아이만 가지면 필요한 거 다 사주겠다고 돈 쓸 생각하지 말라고 무조건 말만 하라고 했던 시댁에서 입을 싹 씻는 거예요. 어머님, 저 산후조리 비용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예약하려고 하는데. 얘는 그런 건 친정에서 해주는 거지. 거기다가 딸이잖니. 무슨 사치를 부리려고 그래? 산후조리원은 무슨 그런 건 연예인이나 가는 거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건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보다 못한 친정에서 산후조리 해주시겠다고 했고 덕분에 괜찮은 곳으로 예약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딸 출산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다 싶었는데 제가 출산을 했다 하면 보통 시댁이건 친정이건 수고했다고 보러 오잖아요. 우리 시부모 안 오셨어요. 우리 친정아버지는 꽃다발까지 사오셨는데 시부모님은 진짜 아무것도 안 주시고 축하한다는 말조차 안 해주셨다니까요. 진짜 해도 너무하죠. 아이를 키우면서도 제가 초보 엄마니까 도움을 받고 싶은 일이 생겨도 말이죠. 손녀는 부정 타서 안 본다는 거예요. 딸 손을 타게 되면 아들 못 낳는다고요. 와, 진짜 이때 너무 서러운 거 있죠. 우리 딸 보란 듯이 키우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 첫째야, 손녀 근처에 가지 마라. 가다가 둘째도 또 아들 말고 딸 낳으면 어쩌려고 그러니.
딸 기운 올마 붙어서 좋을 거 없다. 아버지,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세요. 누구는 자식이고 누구는 자식 아닙니까? 차별하지 마세요. 제 딸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합니다. 제가 평생 지켜주고 돌봐야 할 존재라고요. 명절에 제사 지내는데 우리 아이가 울기라도 하면 시모가 부정탄다고 애 좀 조용히 해라 소리치는 일도 빈번했죠. 그럴 때마다 일부러 제사 지내다 말고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아이 달래러 가고 그랬어요. 이놈이 지금 뭐 하는 게야? 제사를 지내는 중인데 장손이 자리를 지켜야지. 저한테는요, 돌아가신 조상님들보다 울고 있는 우리 딸이 먼저입니다. 당연히 딸이 훨씬 소중한 거 아니겠어요? 이놈이 지금 뭐라는 게야? 조상님들께 우리를 하나하나 다 지켜주시니 이렇게 복받고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거야. 아휴, 내가 진짜 이런 꼴 보기 싫어서 결혼하기 싫은 거라니까. 어떻게 하나같이 아들 타령만 할 수 있냐고. 조카가 저렇게 예쁜데. 너는 또 뭘 거들고 있어? 네가 지금 속 편안하게 직장안 다니고 가족 공방 차릴 수 있게 된 게 누구 덕인 줄 알면서도 그래? 네가 아들이라서 집안에서 돈 대준 거 아니냐? 너도 말이다. 자꾸 그렇게 결혼 미루고 모르는 척하면 가족 공방이고 뭐고 다 빼앗을 게다. 그 건물 월세부터 시작해서 집안에서 다 대주고 있는 걸 알면서도 그래. 우리 시댁이 선산이 있고 뭐 조상 대대로 종갓집이었으니까 부자는 부자였을 거 아니에요. 건물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다 장손의 장손 손으로 넘어온다 이 말이죠. 아무튼지 간에 지금 도련님이 공방하고 있는 것도 전부 시댁 돈이다 이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도련님 명줄 잡고 결혼하라 난리를 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던 도중에 우리 시댁도 맨날 있는 거 퍼다 쓰니까 점점 돈이 말라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요즘 시대에 누가 장남만 다 혜택을 받겠어요. 법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시아버지의 동생들, 친척들이 들고 일어선 겁니다. 시아버지에게 재산을 왜 다 너 혼자 쥐고 있냐 나눠라 하면서 소송이 들어가게 된 거죠. 소송장을 받고 시아버지는 여간 당황스러워 어쩔 줄 몰라 했다 하더라고요. 여태까지 쭉 그게 당연한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나눠주라고 소송을 거니 놀랄 수밖에요. 결국 재판을 통해 재산을 나눠줘야 했고 시아버지가 들고 있던 선산이니 건물이니 다 쪼개서 나눠주는 바람에 시아버지의 재산이 정말 쥐꼬리밖에 안 남게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 한순간에요. 그러니까 도련님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랑 똑같이 집 하나는 해줘야 하는데 그럴 돈이 없으니까 한동안 도련님한테 결혼하라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부부에게 둘째가 잘 들어서지 않았어요. 돌고 돌아서 결국엔 또 우리 도련님에게 온갖 불똥이 다 튀게 되어버린 거죠. 근데 우리 도련님한테 제가 은근슬쩍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왜 결혼 생각도 없고 연애도 안 하냐고 말이에요. 도련님, 제가 그냥 순수하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제가 이 집에서 시집을 온 지도 시간이 흘렀는데 도련님이 연애를 한다, 결혼할 여자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서 말이에요. 진짜 왜 결혼도 연애도 할 생각이 없으세요? 형수님도 결혼 전에는 우리 집이 종갓집인 건 몰랐다고 했죠. 형이 말 안 해줘서. 세상 어느 여자가 그런 배경 듣고 결혼하겠다고 그러겠어요. 이 집안의 제사만 1년에 11번이고 된장 고추장 담그고 집안의 어른들 이름에 호칭에 다 외우고 절마다 김장해 산소에 가서 잡초 뽑아. 그거 어떻게 다 해요? 형수야 뭐 성격이 원래 그렇게 무난한 건지 잘한다지만 글쎄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진짜로 온 마음 다해서 좋아했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한테 크게 배신을 당한 뒤로는 여자를 못 믿겠어요. 저는 그냥 잔소리 쥐야장창 들으면서 비혼으로 쭉 살고 싶네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죠. 각자 받은 상처라는 게 존재하는 법이니까요. 도련님한테 고작 그런 걸로 결혼 안 해요?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배신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걸로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도 존재하는데 도련님 마음 10분 이해하려 했죠. 근데 글쎄 그랬던 도련님이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도련님이 결혼을 한다고요?
아니, 2달 전까지만 해도 결혼 생각 없다 그랬는데요. 연애한다는 말도 못 들었고요. 죽어도 비혼으로 살 것처럼 그랬는데 결혼? 그래, 우리 둘째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다 이거 아니니? 언제부터 만난 여자인지 뭐 말을 아끼긴 하는데 빨리 데리고 오라니까 냉큼 날 잡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 걔가 쭉 비혼으로 산다고 우리 속을 그렇게 뒤집어 놓더니만 드디어 제짝 만난 거지. 나도 오죽하면 만나는 여자가 있었음에도 그동안 없는 척 속여온 거냐고 잔소리했는데 큰소리 없이 날 잡아서 연락 준다고 하는 걸 보면 코가 제대로 낀 게 틀림없다. 그놈이 내가 하는 말에 딴지 한번 안 걸고 그냥 넘어갈 놈이야. 그 여자가 확 휘어잡은 거지. 너무 궁금했죠. 약속했던 날이 오고 온 가족이 동서가 될 여자를 만나기로 했어요. 주말에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새초롬하게 생긴 여우 같은 여자가 딱 오더라고요. 왜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딱 얼굴만 보면 느낌이 빡 오는, 우리 도련님이랑은 잘 안 어울릴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속으로 했는데 둘이 좋다니까 뭐 제가 나서서 만나지 마 할 수도 없잖아요. 관상을 보는 사람도 아니고요. 게다가 동서될 사람이 우리 도련님을 엄청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사람을 가죽 공방에서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 공방에서 인연이 닿았죠. 제가 한눈에 반해서 졸졸 쫓아다니며 만나달라고 부탁을 했다니까요. 물어보지도 않은 말을 줄줄이 하더라고요. 완전히 콩깍지 씌었구나 했죠. 그래, 아주 잘 어울린다. 그래서 결혼은 언제쯤 생각하냐? 벌써 여름이 지나가니까 내년 봄에 하면 딱이겠네. 내년 봄이요? 너무 멀어요. 제가 임신을 했어요. 빨리 결혼을 하고 싶은데요. 뭐라고? 아니, 임신을 했다고? 아니, 몇 개월이나 됐는데 임신을 했다는 거야. 배가 하나도 안 나왔는데. 저 임신 4개월 차에 접어들었어요. 어제 성별도 확인했는걸요? 제가 워낙 뼈대가 말라서 그런 건지 배가 아직은 똥배만큼밖에 안 나와서 티가 잘 안 나네요. 성별이 나왔다고? 아, 그래. 아들이라더냐, 딸이라더냐? 손이 귀한 집이라고 하셨죠? 제가 글쎄 떡하니 대를 잇게 생겼네요. 아들이랍니다. 그러면서 동서가 저를 힐끔 내리깔 보는 거예요. 와,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지만 우리 시부모님 벌떡 일어나서는 경사났다 경사났다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그 뒤로 뭐 더 볼 것 있겠어요? 도련님 결혼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동서가 배 나오기 전에 드레스 입고 싶다고 했다면서 웨딩 촬영이니 뭐니 다 생략하고 준비를 한대요. 식만 간단하게 올리겠다고 하더니만 그래도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는데 호텔에서 결혼식 하고 싶다고 졸랐다는 거예요. 우리 시아버지 돈 다 뺏겨서 돈 없는 와중에 있는 거 다 털어서 결혼식 준비해 주는데 그렇게 아들이 좋은가 싶더라니까요. 그분이게요. 신혼집을 구해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목 좋은 동네에 40평대 아파트 지원받았는데 시아버지가 가진 재산으로는 그 돈급은 턱도 없는 거죠. 아버님, 어머님, 저 서운해요. 저는 심지어 아들을 떡하니 낳는데 더 좋은 집으로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형님네는 지원 빵빵하게 해주셨다면서요. 저는 강남에 집 해주세요. 강남? 아이, 강남 집값이 얼만데 강남에 집을 해달라고. 일단 좀 두고 보자. 도련님은 그냥 입 꾹 다물고 있고 동서는 강남에 집 해달라고 조르고 시부모님은 곤란해하고 말이죠. 동서가 임신 6개월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때까지도 집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결국에는 빚내서 강남은 아니고 우리 동네 옆 동네에다가 24평짜리 아파트 해주었습니다. 우리 집에 딱 반값 정도 되는 집이었는데 동서가 입을 삐죽 내밀고 난리가 난 거죠. 아우, 저 정말 서운하네요. 저는 아들을 낳았는데 손 귀한 집 유일한 아들 손주인데 집이 이게 뭐예요. 코딱지만한 집에서. 아휴, 이래서는 저 아들 못 보여드려요. 지금 집이 작아서 우리 손주를 안 보여주겠다고 협박이라도 하는 게야. 아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그렇잖아요. 이 집안에 대를 이을 게 누군데요. 며느리도 잘 골라야 하는 거죠. 아이, 뭐 형님한테 하는 소리는 아니고요.
저를 보면서 말을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더 웃긴 건 결혼식 날이었어요. 초호화로 호텔에서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하객이 너무 볼품없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한 번도 안 해봤나 싶을 정도로 친구도 없고 말이죠. 손님도 없고 횡댕그렁하고 뭐 친척들이라고 온 사람들도 하나같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있는데 이게 무슨 꼴인가 싶었어요. 이렇게 손님이 없을 거면 왜 굳이 호텔 결혼식 하겠다고 고집을 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원래 남에게 보여주려고 그런 허영을 부리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임신 6개월에도 해외로 신혼여행 가야 한다고 박박 우긴 덕분에 결국에는 일본으로 신혼여행도 갔더라고요. 사실 동서가 아들을 가졌으니까 저는 그 뒤로 아들 타령하는 시부모에게 벗어나겠거니 했는데 와, 제 단단한 착각이었지 뭐예요? 그때부터 진정한 지옥에 시달리게 되었죠. 저는 아주 상상도 못한 일로 말입니다.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집이 너무 작고 볼품없어서요. 이렇게 좁은 집에서 살면 활기차게 뛰어놀아야 할 우리 아들이 잘 지낼 수나 있겠어요? 집이 너무 작아요. 우리 시부모님도 돈은 없지. 동서는 저렇게 집이 좁다고 난리지. 손주 안 보여준다고 그러지. 결국 어쩌겠어요. 그 불똥 저한테 제대로 튀겼죠. 너네 집 말이다. 너네는 얌전한 딸 키우니까 집이 그렇게 클 필요도 없지 않니? 둘째 소식도 영 없고 말이다. 아무래도 둘째네랑 집을 바꾸는 게 좋겠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어머님. 이 집에 아버님이 돈 반 보태주신 건 아는데 반은 저희 돈이거든요. 친정에서도 받고 은행에서도 받고 저랑 남편 돈도 합쳐서 산 집이라고요. 그래, 내가 몰라서 그러겠니? 근데 반 이상은 우리 집에서 나온 돈인 거잖아. 당장 집 바꿔주렴.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한 일이 뭐가 있니? 지금 제가 아들 하나 못 낳았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동안 명절에 제사 지내고 철마다 된장 고추장 담은 건 싹 다 잊어버리신 거고요. 어머, 얘 좀 봐. 그거야 어차피 해야 할 일인 거지. 집안을 위해 큰일 한 건 아니잖니. 우리 집안에서는 아들보다 더 귀한 건 없다. 집 바꿀 준비해라. 이건 부탁 아니고 통보야. 아직은 너희 아이가 어리고 둘째네도 출산 전이니까 이사하기 번거롭긴 하지. 그러니 둘째가 출산하고 산후조리원 들어가면 집 바꿔주렴. 지금 동서가 산후조리 들어가면 집 바꾸라는 말이 동서가 쉬는 동안 저보고 양쪽 이사 준비 다 하라는 소리로 들리는데 맞나요? 그래, 걔는 아들을 떡하니 낳는데 일까지 시키면 안 되지 않겠어? 싫어요. 저 이사 못해요. 아무리 반을 보태주셨다고 해도 반에 대한 지분은 저에게 있어요. 이사 못합니다. 딸만 하나 있는 주제 40평형대 아파트가 왜 필요해? 24평도 충분하다. 그리고 너네 동네가 학군이 대단한 동네라며. 아들을 공부시켜야지 딸년 공부시켜서 어디다 쓸 거야. 이사하기 싫으면 말이다. 그 집값 반 보태준 거 내놓아라. 둘째네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게 돈 보태주게. 진짜 독하다 독해. 그런 생각을 했죠. 저는 일단 남편과 의기투합해서 모르쇠로 일관했어요. 그렇게 동서가 출산할 때가 다가오고 시어머니가 하루 저를 부르시더니만 통보를 하더라고요. 집 바꿀 수 있게 둘째가 일주일간 지네 친정에서 지내겠다고 했다. 이삿짐 싸거라. 그리고 하는 김에 네가 둘째네 집에 가서도 정리를 좀 해주고 오너라. 그걸 왜 제가 해요? 그 집 살림이 뭐가 필요하고 쓸모없는 게 뭔지 모르는데 제가 정리를 하는 건 아니죠. 토를 달어 자꾸. 그럼 포장이사 하기 쉽게 어질러진 집이라도 좀 치워주면 되지 않겠니? 둘째가 그런 청소도 본인은 못하겠다고 하더라. 아들 가졌는데 쉬어야지. 만삭이잖니. 당연히 안 합니다. 제가 청소부도 아니고 그런 짓을 왜 해요? 그래? 그러면 지금 당장 돈 내놔라. 아니면 집 빼든가. 너네 우리한테서 돈 받아간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지 않겠니? 당장 가서 짐 정리해. 네가 이 집안에 기여한 게 뭐가 있니? 딸만 낳은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니까 가서 청소라도 해라. 안 할 거면 돈 내놓고. 시어머니까지도 동서에게 배워온 건지 협박을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일단 동서네 집에 갔죠. 집이 진짜 난장판이긴 하더라고요.
어차피 집 안 바꿔준다고 해도 출산하고 몸조리 끝이 나면 동서도 이 집으로 아이를 데리고 와야 할 텐데 제가 그냥 태어날 시조카를 위해 청소 한번 해준다 셈치고 정리를 시작했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윽박과 협박에 청소를 해주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일렀어요. 남편이 시댁에 전화를 해서 걔 난리를 쳤지요. 어머니 미치셨어요. 제 와이프가 무슨 청소부도 아닌데 이런 짓을 시킵니까? 2번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동서가 아이를 출산했는데 정말 우렁찬 울음소리를 가진 아들을 낳았다 하더라고요. 저는 모자동시를 쓴다는 동서에게 출산 축하한다고 말을 하려고 갔어요. 그리고는 직수를 하지 않고 젖병에 유축을 해서 모유를 먹이고 있는 동서를 보고 의아해서 물어봤지요. 동서, 젖병 쓰면 세척하고 하기 귀찮지 않아? 그냥 바로 젖 물리는 게 편할 텐데 나도 그랬거든. 싫어요. 아이가 젖 물면 아파서요. 모양도 처진다고 하고. 전 그런 거 정말 싫거든요. 형님 오신 김에 젖병이나 한번 씻어주세요. 뭐 어려운 부탁 아니니 마침 잘 됐다 생각하고 젖병도 탕비실 가서 세척해다 줬지요. 동서가 그렇게 병원에서 3일간 입원을 끝내고 조리원에 딱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너무 뻔한 전개라 저도 내성이 좀 생겼어요. 뭘 이렇게 꾸물거리고 있어. 당장 짐 쌀 준비부터 해. 이삿짐 센터는 내가 부르마. 무슨 짐을 자꾸 싸라고 하셔요? 저 이사 안 간다니까요. 아, 얘 좀 봐. 고질 뿌릴 걸 뿌려야지. 아들 낳은 동서에게 큰 짐 양보하는 건 당연한 거야. 둘째 나오기 전에 이사 준비 마쳐라. 조리원 나와서 바로 여기로 올 수 있게. 제가 듣는 등 마는 등 하니까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하면서 그 뒤로 매일매일 찾아와서 짐 싸 난리를 치는 거예요. 동서가 조리원에서 퇴원하는 날까지 버텼죠. 근데 그날 기가 막히게 동서랑 같이 우리 집에 온 게 아니겠어요? 신생아 데리고요. 그날이 토요일이라서 저랑 남편도 집에 있었는데 동서의 서방님의 시부모에 다 온 거예요. 봐줄 만큼 봐줬다. 이제는 짐 빼라. 그래, 집안에 기아 안 하년 넓은 집에 살 자격도 없다. 당장 짐 빼. 이삿짐 센터 다음 주에 부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제가 의미심장하게 딱 벼르고 있는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친구분이셨는데 유전자 검사센터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네, 여보세요? 아이고, 최 박사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네, 별일 없으셨죠? 저도 아저씨라고 편하게 부르고 싶은데 최 박사님이 입에 더 붙네요. 네네, 유전자 검사 결과는 나왔나요? 그 순간 동서의 얼굴도 흔들리고 서방님의 얼굴도 흔들리고 시부모님은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퀵으로 지금 검사 결과 보내주시겠다고 하길래 1시간 정도면 받아볼 수 있겠죠? 했어요. 유전자 검사지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1시간 안에 도착한다고 하니까 딱 기다리세요. 동서, 손톱은 왜 깨물어? 불안해? 서방님은 왜 한숨부터 쉬세요? 아니, 누구랑 누구 유전자 검사를 했다는 거야? 너네 뭔 일 있냐? 누구긴 누구겠어요. 서방님하고 저 귀한 아들, 손주 유전자 검사해 본 거죠. 형님, 지금 누구 마음대로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동의도 안 했는데. 순간 제가 종이 한 장을 떡하니 시부모님께 내밀었죠. 시부모님 눈이 휘둥그레 커졌어요. 아니, 이게 다 뭐냐? 어? 이게 무슨 각서야? 제가 이걸 보고도 검사를 안 하고 싶겠어요? 동서네 집 청소하다가 옷장에서 발견한 각서예요. 서방님하고 동서가 위장 결혼을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각서요. 위장 결혼? 이것들이 진짜 미친 게야. 당장 말해봐. 이게 지금 무슨 일인지. 지들이 입이 있으면 말 못하죠. 각서에 적힌 내용만 봐서는 둘이 계약을 한 관계로 보이네요.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하도 결혼을 하라고 닥달을 하니까 이런 짓까지 꾸민 게 아닐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결혼을 꾸며서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렇게 대치를 하는 중에 현관벨이 울렸고 유전자 검사지가 제 손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끝까지 불안했던 동서는 제 손에서 그 검사지를 빼앗으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검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 아이 머리카락도 뽑았어요?
이렇게 어린아이를? 동서 병원에 갔을 때 나한테 젖병 씻어달라고 부탁했었지? 아니, 명령이었던가? 그 젖병 하나 훔쳤어. 서방님 것은 너네 집 청소하러 갔을 때 칫솔 하나 챙겼고. 두구두구두구 유전자 검사지를 딱 꺼내보는데 온 가족 눈이 2배로 커졌죠. 결과는 바로 불일치. 시부모님 바로 뒤로 넘어갔어요. 저는 그런 서방님과 동서년에게 윽박을 질렀죠. 이렇게 다 밝혀진 마당에 거짓말할 게 더 남았어요? 솔직하게들 다 털어놔 봐요. 이게 다 아버지가 협박해서 생긴 일이잖아요. 결혼 안 하면 가족 공방 정리할 거라고, 강제로 선이라도 보게 할 거라고, 지원했던 것도 전부 다 빼앗을 거라고, 그동안 제가 운영하던 공방도 다 아버지가 해준 거고, 차도 아버지가 해준 거고, 전부 다 뱉어내라고 협박을 하시니 더럽고 치사해서 결혼할 여자 하나 찾아보자 싶었죠. 이 나이에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는 무리일 것 같았고, 저는 비혼주의의 성향이 강해서 아이 키우면서 살 마음은 더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커밍아웃하면 제 취향은 여자는 아닙니다. 저는 이성에게 끌리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보여주기 식으로 그냥 아무나 자꾸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왕이면 아들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 몫으로 떨어질 게 더 많지 않을까 싶었고요. 이 미친놈이 그래서 지금 남의 아이를 가진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했다는 말이야? 그리고 아니, 이성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이냐? 너 여자랑 결혼할 마음이 없는 거냐? 아들 가진 여자는 또 어디서 찾은 건데? 미혼모 센터를 찾아갔죠. 아들 가진 여자 하나 잡아서 계약 결혼하자고 한 거고요. 아들 키우는 비용 대주겠다. 결혼하면 같이 살 집도 생길 거다 하면서요. 낭떠러지에 몰려 뒤가 없었던 동서는 아이 키우는 데 들어가는 돈도 생기고 집도 생긴다고, 거기다가 계약 관계지만 애아빠도 생기니 완전 땡큐 아니겠어요? 애아빠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잘 됐다 하면서 계약서에 도장 찍은 거죠. 결혼식 날 친구가 없었던 것도 부를 사람이 없었던 거고, 친척들끼리 어리둥절한 것도 다 하게 갈바라 하더라고요. 원래 천의 고아였대요. 친정에 가 있겠다고 한 것도 다 뻥이었고, 친정 있는 척 하려고 한 거지 호텔에서 호캉스 즐겼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계약을 해놓고 시동생은 여자가 아닌 남자와 자유연애를 하려고 했던 거죠. 제가 우리 시동생이 가족 공방하면서 손이 정말 섬세하고 성격도 꼼꼼하다고 했잖아요. 왠지 이렇게 보니까 또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아무튼 이거 정말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그걸 알게 된 시부모님은 당근 뒤로 넘어갔죠. 그럼 이 애는 누구애냐? 아유, 친구가 누구냐고. 몰라요. 그걸 알았으면 제가 왜 미혼모 시설에 들어갔겠어요. 돈 뜯어냈지. 아니, 이게 감히 어디서 뻔뻔하게 그딴 소리를 해. 어디 남의 씨앗을 들고 와서는 우리를 속여. 당장 애 데리고 꺼져. 너 이거는 사기 결혼이야. 소송 걸 거라고. 아, 진짜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하라면서요. 하도 난리를 치니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겠냐고요. 이때부터 개판이었죠. 도련님의 가족 공방, 차, 시아버지가 해준 모든 것은 압수. 시부모님은 나서서 이혼 소송을 걸었고, 사기꾼이라고 가만 안 내버려 두겠다고 이를 갈았죠. 하지만 뒤가 없는 우리 동서 가만히 있겠어요? 계약 위반이라고 도련님한테 돈 내놓으라고 뻔뻔하게 난리를 친 거죠. 계약이라는 게 엄연히 있는데 위반을 해놓고 지금 돈도 안 물어주고 나한테 되려 돈을 내놓으라고요? 아, 상도덕이 없네 진짜. 위자료 내놔. 뭘 내놔 이년아. 지금 남의 자식 데리고 와서는 뻔뻔하게 손주 가지고 협박한 게 누군데? 네가 우리한테 위자료를 내놔도 시원찮을 판에. 아들의 눈이 멀어서 진짜 가짜 구별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아줌마. 그리고 댁내 아줌마 아들은 남자 구실 못한다고. 돈 내놔. 어디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뻔뻔하게 짓거려 놓고 우리 아들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그래. 돈은 네가 내놔야지. 동서년이 바락바락하니 우리 시어머니 저한테 SOS 쳤지만 저랑 남편 조용히 한 발 물러나 모른 척했죠. 굳이 그런 개싸움에 끼어들 필요 있나요? 구경만 해도 꿀잼인데.
근데 여기서 또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제 나이 40에 둘째를 가졌다는 게 아니겠어요? 왜 막둥이들은 선물처럼 뜬금없이 생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둘째도 정말 뜬금없이 생긴 거예요. 저랑 남편이 워낙 사이가 좋았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노산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섣불리 또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일부러 시어머니에게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16주가 되고 우리 둘째가요, 아들이라는 말에 제가 시어머니에게 바로 달려가 말했지요. 어머님, 저 아들 가졌다네요. 노산이라 어찌 될지 몰라서 꽁꽁 숨겼는데 오늘 병원 갔더니만 아들이라지 뭐예요? 자리도 잘 잡았고 무럭무럭 잘 큰다네요. 어머야, 그게 진짜냐? 어? 우리 큰 며느님이 아들을 가져. 아이고, 경사났네, 경사났어. 어머님, 좀 조용히. 저희 아이가 듣고 놀라면 어떡해요? 아이고, 미안하다, 미안해. 혹시 우리 큰 며느님 드시고 싶은 건 없으십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얼마든지 말해 주십시오. 바람 쐬러 산책이라도 나갈까요? 미세먼지 많아서 싫어요. 저 집에 들어가서 좀 쉬려고요. 병원 갔다 왔더니 피곤하네요. 우리 시어머니 직접 택시까지 불러주시는 거 있죠? 우리 딸 보지도 않던 시어머니인데 그 뒤로 임신해서 힘들지 않냐면서 나서서 우리 딸까지 봐주는 거 있죠? 웃겨 정말. 저는 이때다 싶어서 은근슬쩍 시어머니에게 갑질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간의 서름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진국을 못 알아봤다면서 설설 기는데 아주 볼만하다고요. 저야 뭐 아들 낳아도 시어머니랑은 계속 거리두기 하면서 살 예정이지만 지금은 즐겨도 괜찮겠죠. 우리 딸 서운했던 거 다 풀 때까지 시댁이랑은 거리두기입니다. 그리고 시동생은 시부모님이 내쳤어요.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오든 아니면 정체성을 바꾸든 평생 혼자 살 거면 나가서 살라고요. 시동생도 더 이상 부모님의 간섭 받기 싫다며 모든 걸 포기하고 지금은 잠수를 타고 있는 중이네요. 모두가 다 불행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가족은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